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솔직히 꽤 오래 망설였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냥 잘 됐다는 말 한마디로 뭉뚱그려 넘긴 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풀어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웃기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황당한 것도 있어요. 다 얘기하려면 꽤 길어질 것 같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회사에서였습니다. 저는 갓 입사한 말단 사원이었고 아내는 저보다 5살 위였어요. 나이 차이보다 더 눈에 띄었던 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포스였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제일 빠른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타입이랄까요? 말 한마디라도 무게가 달랐고 누가 뭘 물어봐도 막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신입사원 눈에는 그냥 빛나 보였어요. 그런데 먼저 관심을 보인 건 아내 쪽이었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으로 말을 자주 붙이더니 어느 날은 퇴근길에 같이 밥 먹자고 하더군요. 전 그게 그냥 선배가 후배 챙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2번, 3번 이어지면서 그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 당신한테 관심 있어. 알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얼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눈치는 채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직접 들으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픽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쁘지 않게? 그게 최선이야? 그 말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나보다 훨씬 당당하고 일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 설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망설임 없이 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좋았어요.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 존경스러웠고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멋졌습니다. 살림이며 재정이며 아내가 알아서 척척해주니까 편하기도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이 정리돼 있고 밥이 차려져 있고 한 달 가계부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시기였습니다. 전 그냥 따라가면 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편한 건지 묘하게 불편한 건지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 불편함이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집에서도 회사에서처럼 구는 걸 알아채게 됐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긴장이 풀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보고하는 느낌이랄까요? 마트에서 뭔가를 사오면 왜 그걸 샀냐는 말이 나왔고 청소를 해도 방식이 틀렸다는 말이 나왔어요. 심지어 저녁에 뭘 먹고 싶다고 해도 그게 영양면에서 어떻고 칼로리가 어떻고 하는 분석이 먼저 나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보, 그 집에서는 내가 남편이잖아. 그 너무 부하 직원 대하듯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솔직히 좀 불편해. 아내가 픽 웃으면서 제 볼을 꼬집는 거예요. 어머, 우리 신랑 삐쳤어? 귀여워라. 알았어. 조심할게. 그 손길이 마치 어린애 달래듯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불쾌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분 탓이려니 했어요. 말은 들어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군요.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어느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마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걸 인식도 못했을 거예요. 회사에서 수년간 사람을 이끌어온 방식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으니까요. 집이라는 공간이 아내한테는 그냥 또 다른 직장이었던 겁니다. 전 그냥 직급이 다른 직원이었던 거였고요. 참다 결국 한번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나 진짜 이거 못 참겠어. 집에서도 상사처럼 굴지 말라고. 나 당신 부하 직원 아니야. 아내가 그제야 당황하더라고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었어. 앞으로 조심할게 진짜로. 진짜 기분 나빠서 그래. 그러니까 진짜 좀 조심해. 같이 사는 부하 직원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 아닐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내가 당신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내가 조심할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눈빛도 달랐고 목소리도 달랐어요. 한동안은 실제로 달라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먼저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고 제가 뭔가 사와도 잔소리 없이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제 좀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시 돌아왔냐면 별것도 아닌 계기였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쉬고 싶어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라는 거예요. 저번에 베란다 창고 정리하기로 했잖아. 오늘 하면 되겠다.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돼? 오늘이 딱 날씨도 좋고 시간도 있잖아. 지금 하는 게 낫지. 내가 좀 쉬고 싶다고. 쉬는 건 저녁에도 되잖아. 지금 당장 눕는다고 충전이 돼? 그냥 하고 쉬는 게 더 개운하잖아. 저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고 나면 개운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쉬고 싶다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반박당해서 결국 움직인 거잖아요. 그 느낌이 묘하게 기분 나빴어요. 베란다 창고를 정리하면서 아내가 옆에서 계속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거기 말고 저기 넣어. 박스는 눕히지 말고 세워서 싸. 그 봉지는 묶어서 버려야 해. 아니 그렇게 말고 제대로 묶어. 그렇게 묶어서 되겠어? 빨리 좀 해. 여기 장미 닿으면 전체적으로 청소기도 밀어야 하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군요. 웃긴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싶은 그 허탈함 웃음이요. 일요일 오후에 내 집 베란다에서 아내한테 지시받으면서 창고를 정리하고 있다는 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시켜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씁쓸했습니다. 정리를 다 마치고 나서 아내가 수고했다면서 시원한 거 마시라고 음료수를 꺼내줬어요. 그 행동 자체는 다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음료수를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부부인가? 아니면 잘 대해주는 상사인가? 그 경계가 너무 흐릿했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밥상에 앉으면 먹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고 옷을 골라 입으면 그게 그 상황에 맞냐고 했고 친구를 만나고 늦게 들어오면 몇 시에 들어오는 거냐고 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전 집에서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내 집인데 가장 긴장되는 공간이 됐어요.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발단은 기억도 잘 안 나요. 뭔가 사소한 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그게 도화선이 돼서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나 진짜 숨이 막혀. 집에 들어오는 게 회사 출근하는 것 같다고. 매일 이래라 저래라.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저렇게 했냐. 나 뭘 해도 지적받는 느낌이야.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집에선 좀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잖아. 매번 지적을 해야 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 난 그냥 미리미리 정리하는 거야. 난 그게 지적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내 느낌은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뭐든 나만 다 하잖아. 당신은 가만히 서서 손가락질로 날 부리기만 하고. 뭐든 같이 하는 법이 없어. 물론 내가 남자고 힘이 더 센 건 맞지만 당신은 모든 걸 다 내 손으로 빌려서 하려고 하잖아. 아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줄 몰랐어. 미안해.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싸우고 나면 꼭 이렇게 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저도 풀리고 어느새 손잡고 자는 시기였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더니 언제나 어찌저찌 화해는 됐습니다. 이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해는 했는데 집에서의 그 패턴은 바뀌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조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도 말하는 것 자체가 지쳐갔어요. 말해봤자 잠깐 달라졌다가 되돌아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저를 지치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과 사의 경계가 아예 없다는 거였어요. 집에서 싸우면 그게 회사까지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느꼈던 건 입사 두 번째 해였어요. 주말에 용돈 문제로 다퉜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에서 팀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아내가 다른 팀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료 수치 정리가 기본도 안 돼 있네요. 신입도 아니고 이 정도 기초는 잡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면서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옆팀 동기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야, 괜찮아? 좀 세게 당한 것 같던데. 괜찮아. 뭐 자료가 부족했던 거지.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서 조용히 꺼냈어요. 아니, 오늘 회의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아내가 눈을 치켜뜨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한 거야. 그게 왜 우리 싸움이랑 연결이 돼? 타이밍이 딱 그렇잖아. 아니, 주말에 싸우고 나서 바로 월요일에. 일은 일이야. 잘못된 자료 들고 오면 당연히 지적받는 거지. 그걸 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더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걸 아내는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날도 결국 각자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황당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다퉜어요. 친구 모임이 길어진 건데 아내가 연락도 없이 늦는다고 한바탕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전 분명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5통 넘게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 통화 중이었고 문자도 남겨놓은 상황이었죠. 그것을 확인 못한 아내가 무조건 본인만 잘났고 본인 말만 다 맞다고 우기는 탓에 대화가 통하지 않았죠. 아내는 무조건 저는 나무라고 있었고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 오가다가 분위기가 험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제가 속해 있던 프로젝트 팀 회의에서 아내가 중간 점검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특히 여기 담당자 우선순위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페이스면 마감 못 맞춥니다. 담당자가 저였습니다. 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처음만큼 얼굴이 달아오르진 않았어요. 이미 한번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그 자리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내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부끄럽긴커녕 당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후배 하나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장님이 유독 선배한테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부족한 거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넘겼지만 그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집이 쉬는 곳이 아니었고 회사도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뭔데? 회사에서 그러지 마. 집에서 싸운 걸 회사까지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거 나한테 너무 힘들어. 아내가 팔짱을 끼면서 답했어요. 난 집이랑 회사를 분리해서 보는데 당신이 자꾸 연결 짓는 거잖아. 아무리 봐도 타이밍이 맞아. 다투고 나면 꼭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가 언제 집 일 때문에 회사에서 그랬는지. 증명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타이밍이 맞는다는 건 느낌이지 증거가 아니니까요.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도 증거 있어? 한마디면 끝나는 구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뭐 하겠어요. 아내의 입을 막을 순 있지만 너무 치사하잖아요. 전 그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오른 날이었어요. 그렇게 부부싸움이 길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결국엔 언제나 어찌저찌 화해는 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싸움 자체보다 싸움 이후를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집에서 감정이 터지면 다음 주 회사가 걱정됐고 회사에서 아내 눈치를 보다 보면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과 회사 사이 어디에도 제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세 번째 일이 터졌습니다. 이건 좀 달랐어요. 앞에 두 번은 그래도 업무적인 지적이라는 포장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사내 신규 프로젝트 TF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규모가 꽤 있는 프로젝트였고 제가 실무 담당으로 자료 취합과 발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거라 나름대로 공을 들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 중간 발표 날 아내와 또 다퉜습니다. 전날 밤이었어요. 이번엔 아내 친정 쪽 얘기가 발단이었는데 말이 오가다가 감정이 격해졌어요. 저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꽤 높였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들 때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발표 자리였습니다. 임원들도 몇 명 들어와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잘 되고 있었어요. 중간까지는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3페이지 시장 분석 부분 출처 데이터가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최신 자료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가장 최신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답했어요. 해당 자료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가져온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분야는 분기별로 수치가 많이 바뀌거든요. 발표자가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임원 중 한 명이 흠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올라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속이 어떤지는 감추면서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 나오는데 같은 TF팀 선배가 옆에 붙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왜 그랬어? 부장님이 딱 너 발표할 때 저러더라. 뭔 사이야 둘이? 저는 웃으면서 손을 내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데이터 문제 지적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데이터 나도 봤는데 문제 없었거든. 이상하다 싶었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발표 자리에서 그건 뭐였어? 무슨 거? 데이터 문제.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해야 했어? 아내가 행주를 내려놓으면서 돌아봤습니다. 업무 얘기잖아. 임원 일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자료 문제 없는 거 당신도 알잖아. 상반기 기준 최신 자료야. 분기별로 달라지는 분야라고 했잖아. 그건 어느 자료나 마찬가지야. 왜 하필 내 발표에서만 그 얘기를 해? 아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딴짓 씌우는 거야? 업무 피드백 하나 했더니 집이랑 엮으려고? 엮는 거 아니야. 타이밍을 말하는 거야. 어제 싸우고 오늘 임원들 앞에서 그러는 게 우연이야? 우연이지. 내가 언제 집일로 회사에서 뭔가를 한 적 있어? 그래? 내가 진짜 치사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랑 싸우고 회사에서 예민하게 굴 때마다 직원들도 다 한 소리씩 해. 당신 왜 그러냐고. 둘이 무슨 일 있냐고. 이런데도 당신이 가정 내 일을 회사까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신 한 사람만 빼고 다 당신이 예민하다고 하는데.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 예민한 거겠지. 하여튼 난 아니니까 괜한 사람 잡지 마. 그래, 당신은 참 편하겠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무조건 난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이다 고 끝내면 되니까. 결국 그날도 말없이 각자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날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굴었다는 겁니다. 싸우면 출근을 따로 하곤 했는데 그날은 제 차 조수석에 타서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까지 건네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 맞지? 내가 아침에 준비했지. 마치 전날 밤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허탈함이랄까요? 이게 이 사람의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집에서 갈등이 생기면 회사에서 표출하고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 그 사이에서 저만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처럼 언제나 어찌저찌 봉합이 됐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될 때마다 흉터는 조금씩 남았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물지 않는 날이 오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못 참겠는 일이 따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보다 회사에서의 그 일보다 더 근본적으로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내가 친정과 시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원래 자기 친정이 더 편하고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완벽한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아예 기준이 다른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명절 때 보면 친정엔 좋은 과일, 좋은 한우, 새 것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텐 쓰다 남은 것,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봉투에 담겨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눈치만 채고 말은 안 했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몰랐고 괜히 싸움이 날까봐 참았거든요. 용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림을 아내가 다 관리하다 보니 부모님 용돈도 아내 손에서 나왔는데 친정 부모님한테는 넉넉하게 드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20만 원 주면 많이 준 거였고 평소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용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친정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심해. 아내가 잠깐 생각하는 척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내 부모님한테 더 많이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상해? 아이, 당연한 게 어딨어.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잖아. 그럼 당신이 더 벌면 더 드리면 되잖아. 그게 공평한 거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보다 연봉이 낮을 뿐이지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리지 못할 만큼 연봉이 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결국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돈 관리 내가 할게. 당신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부딪히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돈 문제까지 부딪히고 싶지 않아. 뭐? 당신이 돈 관리를 한다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고. 당신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내 생각해서 관리해주는 건 알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돈 쓸 때마다 당신한테 허락 맡아야 하는 나도 스트레스지만 당신도 고생이잖아. 그냥 우리 돈 관리 따로 하자. 저도 딱히 좋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아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싸움을 하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아마 습관이 된 것 같았어요. 워낙 혼나고 명령받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내는 것이었죠. 전 이렇게까지 아내의 기분을 살피고 노력하는데 아내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코웃음을 치더군요. 당신 월급으로 생활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내가 투자하고 불려줘서 이만큼 된 거 모르는 거야?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해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한데 굳이 저런 식으로 말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저는 기분이 확 상했고 그때부턴 저도 아내의 기분 대신 제 기분을 생각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참 고맙다. 근데 난 돈을 많이 불리는 것보다 마음 편히 내가 번 돈 쓰고 마음 편히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싶어. 당신보다 못 번다고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눈치 보면서 지내기 싫단 말이야. 난 진짜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부모님 챙기는 거 좋지. 근데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나 나빠? 남들이 들으면 내가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씩 주고 싶다고 하는 줄 알겠어? 내가 바라는 건 적어도 10만 원은 넘게 드리고 싶다는 거라고. 됐어. 그만 싸우고 돈 관리 따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해봐. 혼자 해봐. 얼마나 가나. 그 말에 오기가 생겼어요. 됐다. 내 돈 내놔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재정분리가 됐습니다. 돈 관리를 따로 하게 된 그 순간부터 솔직히 말하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뭘 사려고 해도 아내한테 이야기를 꺼내야 했거든요. 마치 결제 서류 올리듯이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친구한테 밥 한 끼 사는 것도 내가 쓰고 싶은 게 생겨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걸 말하면 뭐라고 할까? 낭비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니까 그 단순한 것 하나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부모님 용돈 마음껏 드리고 그러고도 남은 돈은 제가 알아서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아내 말처럼 크게 불리진 못했지만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더 좋았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관리해줄 때보다 못할 거야. 두고 보면 알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덜 불어도 마음 편한 게 낫거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시비 걸지 마. 그게 끝이었어요. 아내도 더 이상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부터 우리 사이가 조금씩 더 멀어졌어요. 말수가 줄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자기 일을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이 다퉜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각자의 방향으로 조금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나마 재정을 분리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내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드렸는데 이제는 매달 제가 정한 만큼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보내줘?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보고 싶네.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니가 용돈을 묻는 게 아니라 밥을 묻는다는 게 그게 다 아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잘 먹고 다닌다고 곧 배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터진 건 예고도 없이 왔어요. 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살이 너무 빠졌다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다고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밤새 갖가지 반찬을 만드셔서 이른 아침에 오신 거였습니다. 멸치볶음에 시금치나물,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고추장 돼지불고기에 계란말이까지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두시는 어머니 손을 보면서 저는 괜찮다고 잘 먹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닫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이 너무 빠졌다.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바빠서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따금 해다 줄게. 네가 잘 먹어야 엄마가 마음이 편하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냉장고에 가득 찬 반찬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꺼내서 밥이랑 먹어야지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없었어요. 어젯밤에 분명히 가득 채워져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찬찬히 봤는데 정말 없었습니다. 밀폐 용기들이 있던 자리가 다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로 물었어요. 여보,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 어디 갔어? 아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공장 걔한테 밥으로 줬는데?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공장 걔한테 밥으로 줬다고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아내가 그 개한테 어머니 반찬을 가져다 줬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잠든 사이 몰래 나가서요. 저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밤새 만들어 오신 거잖아. 냄새가 강한 게 있어서 집안에 두면 냄새 날 것 같았어. 냄새가 강한 게 있으면 말을 하면 되잖아. 왜 임의로 버려? 버린 게 아니라 개 줬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개 줬다고. 어머니가 밤새 서서 만드신 음식이 잠든 사이에 몰래 들고 나가서 공장 개 밥그릇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를 낮추는 게 의식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드신 거야. 나 살 빠진다고 걱정되셔서 밤새 하신 거라고. 그걸 걔한테 줬어? 난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먹지도 않잖아.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당신도 이참에 그 식성 좀 바꾸면 안 돼? 아무리 남자들은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라고 해도 같이 사는 내가 별로라는데 안 먹으면 안 돼?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만 풍기잖아. 그냥 당신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두면 나 혼자 다 먹고 내가 깨끗이 다 치우는데.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그리고 나 다이어트 늘 하는 거 몰라? 저런 음식은 곧장 살로 간단 말이야. 그냥 음식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이야? 적당히 좀 해. 그냥 음식,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냥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계단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이 하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행동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몰래 나가서 잠든 사이에 걔한테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동기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냥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퇴근길에 걸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해야겠다고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밥 먹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TV 화면에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어서 TV를 껐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절 봤어요. 왜 꺼? 나 할 말 있어. 뭔데 갑자기? 이혼하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저를 빤히 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침에 반찬 때문에 화난 거 아직도 안 풀렸어? 화난 거랑 다른 문제야. 이혼하자고. 홧김에 이혼 소리 하지 마. 어른스럽지 않게. 그 말이 또 그랬습니다. 어른스럽지 않게. 제가 진지하게 꺼낸 말을 또 홧김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다시 말했어요. 홧김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 진심이야. 그게 진심이면 웃기는 거지. 반찬 하나 때문에 이혼이야? 반찬 하나가 아니잖아. 당신도 알잖아. 그동안 쌓인 게 반찬뿐이야? 아내가 팔짱을 끼면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한 회사 다니는 거 잊었어?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아,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당신도 지금 피곤해서 예민한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생각 달라질 거니까 오늘은 그냥 씻고 자.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또 같은 구가 반복될 게 뻔했으니까요. 제가 말하면 아내가 규정하고 제가 다시 말하면 아내가 또 규정하는 그 구도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짐을 조금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정도였어요. 아내가 방문 앞에 서더니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갔다 올게. 어딜? 일단 나가 있을 거야.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진짜 나가면 나 모른다? 나갈 땐 당신 마음일지 몰라도 들어올 땐 아니란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봤자 결국 들어올 거잖아. 돌아올 때 고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오란 말이야. 문을 닫았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작고 낡은 방이었는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래 누워 있었어요. 생각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혼자 있는 공간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요. 그 편안함이 좀 슬프기도 했어요. 집보다 낯선 모텔 방이 더 편하다는 게 다음 날 출근을 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제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는데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어제 왜 외박한 거야? 연락도 없이?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게 진짜라고? 진심이라고 했어 어제도.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말을 더 하려다가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공을 들여온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규모가 꽤 있는 프로젝트였고 실무 담당으로 자료 취합부터 발표까지 다 맡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애착이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보니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빠지고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부장님이 조정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임의로 제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화가 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따지러 갈까? 근데 따지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업무적 판단이었다고 하겠죠? 증명할 수 없다고 하겠죠. 늘 그랬듯이요. 그냥 참아보기로 했어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조용히 끝내자.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모텔방에 들어와서 막 외투를 벗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응, 먹었어. 근데 있잖아.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뭔가 말을 꺼내기 전에 뜸을 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별건 아닌데 오늘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며느리한테요? 엄마가 괜히 반찬 해다 줘서 자기네 이혼하게 생겼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셨을지. 밤새 일어나서 반찬을 만드셨던 그 손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멸치볶음 하나에도 간이 맞나 몇 번이고 맛을 보셨을 어머니가요. 그걸 공장 걔한테 갖다 줘놓고 이제는 어머니한테 전화까지 한 거였습니다. 참으려고 했던 마음이 그 순간 다 무너졌어요. 엄마, 그 전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로요. 아니, 내가 괜히 간 건지, 엄마가 가서 사이를 더 불편하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엄마, 들어봐요. 엄마가 가셨든 안 가셨든 이건 엄마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엄마가 뭘 잘못하셨어요? 아들 살 빠졌다고 걱정돼서 밤새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왜 그런 전화를 했대? 뭔 일 있는 거야, 너네? 있어요. 사실은 저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에요. 오래 생각한 거예요. 엄마한테 말씀드릴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던 거고요.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반찬 때문에? 아니요, 아니에요. 엄마 때문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동안 여러 가지가 쌓였던 거예요. 반찬은 그냥 마지막 계기였던 거고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절대로요. 그래도 엄마가 안 갔으면... 엄마가 안 가셨었어도 전 이혼할 거였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전화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 전화는 그냥 상대방이 화가 나서 아무한테나 한 거예요. 엄마한테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너 지금 어딨어? 집 아니지? 목소리가 울리네? 밖에 나와 있어요. 모텔이에요. 모텔? 아니, 왜 모텔을 가? 집에 있기가 좀 그래서요. 며칠 있다가 정리되면 들어갈 거예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밥을 물어보시는 어머니가요. 근데 그게 또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따가워지더군요.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엄마가 또 뭐 해다 줄까?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계세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 엄마 보러 갈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그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몸 잘 챙겨. 알겠지? 네, 엄마. 힘든 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 전화해. 알겠어요. 어머니도 이제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히 끝내자고 참자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봐줄 게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경위서를 쓰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업무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월권이었고 그건 부부 사이의 문제와 별개로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회사가 조사에 들어갔고 아내는 진급을 앞두고 치명적인 감점을 받았습니다. 진급이 날아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복도에서였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아내가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고발한 거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업무 절차를 어긴 건 사실이잖아. 부부 사이에 이걸 회사에 신고해? 제정신이야? 지금? 이혼하자고 했잖아. 우리 아직 부부야? 아내가 더 흥분하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국 인사팀 직원이 나와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난동을 부린 것으로 처리됐고 감봉까지 당하게 됐어요. 진급도 날아가고 감봉까지. 회사에서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변호사 앞에 늘어놓는데 말로 풀어내다 보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회사에서 반복됐던 갈굼, 친정과 시댁 차별, 어머니 반찬 사건, 프로젝트 탈취,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증거가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 분할 쪽도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는 몇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고 그 다음엔 협상을 하려 했고 마지막엔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했습니다. 직접 만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길었던 소송이 끝났습니다.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됐어요. 법원을 나오는 날 하늘이 유독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다거나 후련하다거나 그런 감정보다는 그냥 끝났구나 싶은 담담함이 먼저였습니다.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됐어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차장 쪽으로 걸었어요. 새 출발. 그 말이 묘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무거웠던 무언가가 어깨에서 내려간 느낌이랄까요? 차에 타서 잠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들을 잡지도 않고 그냥 조용한 차 안에서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 아내 가족들 단체 카톡방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 방이었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로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아서 그냥 묵혀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메시지 창을 열고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투자하신 돈, 현재 마이너스 90%를 찍고 있으니 10%라도 건지고 싶으시면 얼른 연락하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사실 돈 관리를 따로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렴풋이 느꼈고 나중엔 소송 과정에서 서류가 오가면서 확실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전 아내한테는 쥐뿔도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돈 관리를 잘한다고 자기가 불려줘서 이만큼 됐다고 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하필 한참 하락장이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처음엔 본인 돈으로 시작했는데 손실이 커지니까 만회하겠다고 가족들한테 손을 벌린 겁니다.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이건 기회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친정 가족들 돈을 죄다 끌어다 넣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 90%. 그 돈이 사라지는 동안 저한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 돈은 생활비랑 유지비로 써야 하니까 안 건드렸고요. 돌이켜보면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재정 분리를 안 했더라면 제 돈까지 다 녹아 없어졌을 거예요. 단톡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이틀 뒤였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오전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로비 쪽이 술렁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이 뭔가를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막 시작하려는데 동기가 달려왔어요. 야, 1층에 사람들 몰려왔는데 너 알아? 무슨 사람들? 몰라, 부장님 찾는데. 들어보니까 부장님 가족들 같던데. 부장님 머리채 잡고 난리도 아니야. 들어보니 전 아내가 로비에서 한바탕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놓칠 수 없었던 저는 곧장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동료에게 전해 들은 대로 난리가 났더군요. 전 아내의 사촌 오빠, 그의 와이프, 그리고 삼촌들까지도 몰려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수익 보고 있다고 인증샷까지 보내줬었잖아. 그것도 다 조작한 거야? 오빠가 분명 말했지. 그 돈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준 돈이라고. 절대 망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와이프 임신도 했는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뱃속에 애 2달 뒤면 예정일이라고요.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애 키우게 생겼다고요. 네가 내 돈 가지고 가면서 했던 말 기억하지? 이 돈 날릴 일 절대 없다. 날리면 엄마 집을 팔아서라도 다 갚겠다고 한 말. 나는 내 돈 되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네 엄마 집이라도 팔아서 받아올 거니까 각오해. 참 대단한 가족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날렸다고 해도 회사까지 찾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일은 하게 둬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빌려간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손해만 보고 전 아내를 쥐잡듯 잡고 있더군요. 제가 바라던 모습이긴 했지만 너무 심한 난동에 그 순간에 아주 조금 전 아내가 불쌍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전 아내는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큰 망신을 당했고, 그 가족들은 경비분들의 손에 의해 끌려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동이 회사 안에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알고 보니 전 아내한테 투자를 맡겼던 사람이 가족들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회사 안에도 있었어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다. 전 아내가 회사 동료들한테도 손을 벌렸던 거였어요. 친하게 지내던 후배들, 같은 팀 직원들,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하나둘 들고 일어났습니다. 인사팀에 진정서가 들어갔고 피해 금액을 정리한 문서가 제출됐어요.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 아내가 재직 중에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한 게 취업 규칙 위반이었거든요. 거기다 이미 업무상 월권으로 감봉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으니 이번엔 다른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전 아내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딱히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통쾌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다 싶었어요. 올해 그 회사에서 빠르게 올라왔던 사람인데 결국 자기가 쌓은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거였으니까요. 전 아내는 빚쟁이 신세가 됐습니다. 직장도 없고 투자금도 다 날리고 가족들한테 빌린 돈에 직원들한테 빌린 돈까지 사방이 막힌 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 가 있었어요. 요즘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뵈러 갔거든요. 어머니가 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셨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서 셋이 아무 말 없이 TV를 보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가족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시간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여셨는데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에서도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나갔어요. 전 아내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화장도 없이 나온 건지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전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쫄딱 망했어. 당신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서 도움 조금만 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게 저한테 한 건지 어머니한테 한 건지 모를 만큼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반찬도 전화도 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돈 사고 막을 수 있어요. 제발요. 어머니가 가만히 서 계셨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일어나. 전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이제 너하고 하고 싶은 말이 없다. 날 무시하는 거 참을 수 있어. 아들이 선택한 여자고 아들이 같이 살고 싶다고 했으니. 그런데 너 살면서 우리 아들도 나한테 하는 것처럼 무시했다며. 난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 내 아들한테 미련 가지지도 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전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이혼한 거 잊었어? 남남이야. 전 아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살짝 물러섰습니다. 돌아가. 난 이제 네 얼굴만 봐도 그때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니까. 미련 전혀 없고 재결합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돈 사고 막아줄 생각도 없어. 나한테 뭘 바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친 사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더 말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한동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TV 볼륨을 약간 높이셨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서 들고 나오셨습니다. 셋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어요. 문 너머 소리는 어느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 아내한테서 연락이 한 번 더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길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젠 알 것 같다는 말. 다시 시작할 순 없냐는 말. 저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차단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답을 줄 필요도 차단을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보내는 문자가 제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건 이사였어요. 살던 집은 재산 분할로 정리가 됐고 저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넓지 않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소파 하나, 그게 전부인 공간이었는데 처음 짐을 풀던 날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정한 온도, 내가 정한 자리, 내가 정한 시간, 그 단순한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집이 제일 긴장되는 공간이었거든요. 퇴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웠고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던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원룸 앞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됐어요. 들어가면 조용하고 아무도 뭔가를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 조용함에 적응하는 게 오히려 어색했어요. 밥을 먹어도 뭔가 잔소리가 들릴 것 같고 TV를 켜도 채널을 왜 그걸 보냐는 말이 나올 것 같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였어요. 머리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아는데 신경은 아직 그 집에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게 서서히 사라지는데 한 달쯤 걸렸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 먹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진짜 일상이 시작된 게. 부모님을 자주 뵈러 갔습니다. 전에는 용돈 드리는 것도 눈치를 받고 뵈러 가는 것도 아내 눈치를 봐야 했어요. 친정이랑 왜 차이가 있냐? 왜 자꾸 거기만 가냐 같은 말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고 날이 좋으면 3시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산책을 해도 그냥 나란히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좋았어요. 억지로 대화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옆에 있다는 게요. 어느 날은 걷다가 아버지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살 좀 찐 것 같네. 저는 웃었습니다. 밥을 잘 먹었으니까요. 그래, 잘 먹어야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 짧은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반대로 말이 많으셨어요. 배로 갈 때마다 이것저것 차려주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셨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릇을 비우는 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봐, 엄마 밥이 제일 맛있지? 그럼요. 앞으로도 자주 와. 엄마가 해줄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서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저는 진급을 하게 되었고 회사 내에서도 인정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진급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잠깐 깊은 생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통틀어 제가 뭘 잃었나 하는 생각이요. 시간, 자존감, 감정, 참 많은 것들을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낭비되었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시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